안녕하세요, 대어 해리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유튜브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유튜브를 시작했는지가 오늘 얘기하려는 주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선 2019년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대학교 졸업을 앞둔 4학년이었고요. 대학생활 내내 고민해왔던 진로 고민의 끝으로 선생님이 되기를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만났던 학생들과 교생 때의 기억, 교육봉사의 기쁨 같은 걸 생각하면서요. 그리고 그해 2월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11월에 시험을 보고 10개월 만에 공부를 마치고 임용고시에 합격하게 됩니다. 시험 합격이 정말 기뻤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날들과 떨어지면 안 되는데 하면서 조마조마했던 마음, 응원해준 가족들과 친구들의 기대에 대한 부응, 그리고 이제 내 인생에 남은 시험은 없다라는 안도감까지. 그리고 무엇보다 좋았던 건 저의 공부 방법이 맞았다는 거. 왜냐면 저는 수험생활 동안 가장 힘들었던 게 이렇게 하는 게 맞나?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달래보려고 100여 편이 넘는 합격 수기와 실패 수기들을 계속해서 읽었어요. 특히 시험 준비를 시작하던 때에 많이 읽고 공부를 하면서 불안감이 커졌을 때도 많이 읽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맞는 방법을 계속 찾아 헤맸고 수정 끝에 결국 합격으로 제 공부를 완성시켰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남들처럼 그냥 인강 결제하고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합격한다는데 저는 인강도 듣고 원서도 찾아 읽고 합격 수기도 읽고 스터디도 하고 혼자 기출문제를 뽑아서 정리도 하고 밤새 자료를 만들면서 공부를 했어요. 이때 제 목표는 딱 하나였어요. 한 번에 합격하고 내년에 바로 선생님이 되는 거. 그걸 위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 A4 한 장짜리 서랍을 만들어서 외웠고 정리 노트에는 기출문장을 그대로 옮겨줬고 이동할 때도 입으로 자료들을 중얼중얼 하면서 다녔어요. 같이 시험을 준비하던 후배한테 형 정리충이에요? 라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자료를 제작하고 그걸 외우는데 많은 시간을 썼습니다. 그렇게 1년 만에 합격을 하고 졸업을 하면서 저는 여러 후배들한테 자료도 나눠주고 제가 했던 공부 방법들을 알려주기도 했어요. 그렇게 2020년에 신규 교사가 되어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났죠. 그런데 참 아쉽게도 저의 1년 차였던 2020년에는 코로나가 터져 밖에 나가 놀 수도 없고 퇴근한 이후에도 집에만 있어야 하는 시간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저의 수험 생활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독후감을 기록해놓는 소소한 저의 네이버 블로그에 가벼운 마음으로 글을 하나 쓰게 됩니다. 바로 교육학 공부법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임용시험과 교육학, 공부 전략, 합격의 중요한 것들을 적어봤어요. 특히나 우리에게 필요한 어떻게 합격할 것인가를 중점으로 말이죠. 글을 쓰고 나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제 블로그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몇천 분이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와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네이버에서 교육학 공부법을 검색하면 제 블로그 글이 맨 위에 1등으로 뜨더라고요. 블로그를 통해서 사람들이 제게 묻는 공부 방법이나 공부 고민들을 받으면서 이 시험이 나만 막막하고 불안했던 게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블로그에 간단히 적었던 교육학 공부법을 조금 더 가다듬고 함께 공부 방법이나 합격 전략, 공부 자료들을 공유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요청해주신 자료들이 정말 시험에 도움이 되게끔 전자책으로도 출간을 하고 상담도 진행하면서 여러 선생님들의 합격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그랬던 것처럼 밤에 잠도 못 자고 임용고시 고민, 교육학 고민을 하고 계실 전국의 예비 선생님들을 위해 영상을 만들어 보고자 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영상 전문가도 아니고 전업 유튜버도 아니다 보니까 멋들어진 편집은 못할 거예요. 그렇게 영상을 올려야지 고민만 하다가 유튜브 시작이 늦어진 점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미리 제 약점을 오픈을 하고요. 대신 여러분의 교육학 공부와 임용시험 합격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는 모두 다 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을 다닐 때 학사 경고를 받기도 했고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나 공부도 정말 늦게 시작해서 주변 친구들이 걱정하던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똑똑해서 합격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그저 합격에 적합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합격한 거죠. 우리는 합격에 필요한 것들만 공부하면 됩니다. 우리가 선생님이 하고 싶은 거지 수험생이 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수험생활은 최대한 짧게 끝내고 얼른 선생님이 되셔서 아이들을 키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상에서 제가 아는 모든 걸 여러분들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 합격 비법을 전수하는 대어 해리입니다. 오늘은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시작해 보려 합니다. 임용고시 공부를 마음먹은 우리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시험 공부를 할 때
무엇부터 시작하시나요? 오늘 그걸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대학생이고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A+를 맞고 싶은 과목의 시험이에요. 여러분은 무엇부터 하시나요? 수업 열심히 듣기, 교수님 기출문제 보기, 선배들한테 물어보기, 재밌는 거 없나 유튜브 구경하기, 갑자기 친구들 인스타 구경하기 등등을 하겠죠. 그런데 이것보다 앞서서 교수님께서 시험 공지사항을 주시는 게 있어요. 교수님은 시험 범위나 문제 스타일, 배점, 시험 주의사항 등 시험에 대한 안내를 해주십니다. 저는 그때서야 공지사항과 OT 때 교수님이 올려주신 강의 계획서를 천천히 읽어보면서 아, 나 이런 걸 공부하는구나 하고 제가 뭘 배우는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 범위를 보면서 무슨 책에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공부하면 되는구나 하고도 생각했어요. 이렇게 시험 공지사항을 보면서 시험 범위를 알고 교수님 문제 스타일에 따라서 시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시험 범위를 왜 알려고 했냐면 거기서 문제가 나오니까요. 그 안에서 교수님이 문제를 내실 거고 우리는 그 범위에서 예상되는 문제를 생각하고 알맞은 대답을 준비하면 되겠죠? 우리는 지금 A+를 맞고 싶으니까 교수님이 내왔던 기출이나 족보, 선배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으면 더 좋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시험 안내를 읽으면서 A+라는 목표를 위해 시험을 준비합니다. 자, 여러분은 임용시험 준비를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무턱대고 책부터 사진 않았나요? 그냥 인강부터 결제하지 않으셨나요? 임용시험 시험 범위는 아시나요? 문제 형식은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나요? 출제 원칙은 아시나요? 채점 방식은요? 많은 수험생분들이 시험에 대한 이해 없이 수험생활을 시작하시는 걸 많이 봤습니다. 이거 시험에 나와요? 이것도 공부해야 돼요? 이것도 정답이 돼요? 이런 질문을 들어보셨거나 해보셨다면 이 사람은 시험에 대한 준비가 없었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마치 교수님의 기말고사 공지사항을 안 읽고 교수님한테 교수님 이거 나와요? 하는 거랑 같은 거죠. 우린 한 번에 합격하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선생님이 하고 싶은 거지 수험생이 되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선생님이 되기 위해 필요한 건 합격입니다. 합격을 위한 공부를 해야 돼요. 대학교 기말고사를 보려고 할 때도 하던 시험 준비를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을 걸고 하는 임용시험에서 하지 않는지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더 이상 그런 일이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모든 시험 공부의 시작은 시험의 공지사항을 읽고 분석하는 겁니다. 이걸 하고 나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시험장에 들어가야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이게 없다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남한테 끌려가는 사람과 똑같아집니다. 오늘은 임용시험을 분석하며 우리가 도착해야 할 최종 목적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먼저 임용고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합니다. 네, 여러분은 이곳에서 주관하는 시험을 이미 경험해 보셨죠? 바로 수능입니다. 이곳에서 여러 국가 시험들을 주관하는데 그 중에 중등교사 임용시험 또한 하나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연구사업에 중등교사 임용시험을 들어가면 교수님의 기말고사 공지사항처럼 이 시험의 이름, 출제 방향, 시험 일정, 시험 과목, 시험 시간, 문제 유형, 출제 원칙, 채점 방법, 채점 절차가 모두 나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출제위원으로 들어가는지까지 나와요. 정말 친절하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고 문제는 이렇게 낼게, 채점은 이렇게 할 거야 하고 친절히 말해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 사람들이 낼 법한 문제를 생각하고 채점에 정답으로 인정될 만한 대답을 준비하면 됩니다. 자, 시험에서 만점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시험지에 나오는 모든 질문을 다 알고 그 질문들이 요구하는 정확한 대답을 쓰면 됩니다. 그러면 만점이에요. 그러기 위해 출제자들이 어떤 걸 문제로 낼지 공부하고 정답이 될 대답들을 모두 준비해가면 됩니다. 자, 그럼 하나씩 시험 개요, 출제, 채점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개요입니다. 이 시험의 정식 이름은 사실 임용고시가 아니라 공립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입니다. 임용고시라고 불리는 건 그만큼 합격 문이 좁다는 뜻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름을 바꿔 부른 거죠. 저는 여기서 선정경쟁시험이라는 점에 주목을 하고 넘어갈게요. 다음은 출제 방향입니다. 합리적인 방법과 절차, 공정하고 객관, 신뢰성 있는 이라는 말을 또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일정은 주로 11월 셋째 주 토요일입니다. 보통 11월 둘째 주 목요일이 수능인데요.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혜리야 너 시험 언제니? 하고 물어보면 수능 다음 주 토요일이야 하고 알려주면 돼요. 다음은 시험 과목을 보도록 할게요. 시험은 1차 시험 교육학 20점과 전공 80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차 시험은 면접, 지도안, 수업 실연, 실기와 실험 등입니다. 1차 필기시험을 치르고 나면
선발 인원의 1.5배만 2차 시험으로 넘어갑니다. 보통 임용시험 경쟁률이 적으면 10대 1, 심하면 30대 1인데 최소 80% 이상의 응시생이 1차 시험에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1차 필기시험을 잘 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2차 시험은 1차 시험이 끝나고 생각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공이나 2차가 아닌 교육학에 모든 초점을 맞춰서 분석해 볼게요. 전공이나 2차 시험은 시간이 지나 다른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교육학에서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교육학의 시험 유형과 문항 수입니다. 논술형 한문항. 특이하죠? 특히 이 시험은 객관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논술형, 주관식이에요. 공부하면 나오는 학자나 용어나 이론들의 번역도 정말 다 다른데 이걸 주관식으로 열어두었습니다. 한문항으로 교육학을 평가한다고? 논술형이면 자유롭게 아무 말을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나는 글을 잘 쓰니까 좋은 점수를 받겠다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말만 논술형이지 사실 써야 하는 정답이 있는 글쓰기를 하게 됩니다. 객관식인데 객관식 선택지를 안 주고 정답을 쓰라고 하는 느낌이에요. 왜인지는 좀 더 읽으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출제 항목입니다. 우리가 찾던 출제 범위와 내용이 나옵니다. 아래에 9개의 교직 이론 과목이 나오는데요. 이름들이 어디서 보신 이름들이죠? 사범대나 교육대학원에서 우리가 교직 수업을 신청할 때 보던 과목들입니다. 우리가 배웠던 과목도 있고 아닌 과목도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린 이제 다 배울 겁니다. 그런데 한 문제를 물어보는데 공부 과목은 9개? 과연 어떻게 하려는 걸까요? 다음은 아래에 출제 원칙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학교 교육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식, 기능, 소양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중등학교 교사 양성기관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자면 풀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한다. 네, 나머지 말들도 모두 굉장히 좋은 말들입니다. 간단히 요약해보면 너 배운 거 잘 알고 있니? 그럼 그걸 진짜로 적용할 줄도 아니? 그럼 그걸 상황에 맞춰서 쓸 줄도 아니? 문제를 어렵게 안 낼게. 내가 묻는 건 다 너도 공부했던 거야 라고 해석해 볼 수 있어요. 다음은 채점입니다. 채점 방법을 보면 공정, 객관, 정확한 채점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걸 위해서 채점위원들 워크숍도 하고요, 가채점도 하고요, 채점 기준도 수정 보완하고요, 채점위원 3명이 하나를 채점합니다. 그럼 셋의 의견이 엇갈리는 것보다 셋 다 고개를 끄덕끄덕 인정할 만한 답을 줘야 높은 점수를 받겠어요. 그래서 어떤 걸 답으로 인정해주나 보려 했더니 아니, 답안과 채점 기준을 안 줍니다. 이건 정말 교육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행태라고 생각하는데요. 공부를 해서 시험을 봤는데 정답을 안 알려주면 수행에 대한 피드백이 없는 거잖아요. 교육학에서 이렇게 하라고 안 가르치는데 참 이상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임용 수험생들이 나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왜 이 점수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이제 뭘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하면서 교육학은 마냥 막막하고 두려운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매년 정답을 공개해달라는 많은 수험생의 요구에도 평가원은 매번 거부하는 대답만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상황을 뚫고 합격을 이룰 방법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까지 읽어본 교육과정 평가원님의 시험 공지사항을 종합해보면서 말이죠. 아래에는 중등교사 임용시험의 출제 방향, 출제 범위, 출제 원칙, 채점 방법, 채점 절차 등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 시험은 이름에서 말하듯이 선정 경쟁 시험입니다. 사실 우리가 배우는 시험의 기능은 학습자 수준 파악, 학습 확인, 수업 개선 등 많은 목적이 있지만 이 시험의 목적은 뚜렷해요. 오직 합격자 선발입니다. TO는 적고 선생님을 하고 싶은 사람은 많으니 등수를 매겨 TO만큼만 합격시키는 게 이 시험의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 출제 방향과 원칙에서도 객관, 정확, 공정한 채점, 신뢰성을 강조하고 채점 기준을 공개하고 피드백을 주는 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수험생의 학습 능력 향상은 이들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시험은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임용 수험생들이 교육학에서 힘든 건 공부할 양이 많아서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가 아니에요. 공부를 할 때나 문제를 보면 아, 이거 뭔지 아는데 이걸 뭐라고 쓰더라? 하는 거예요. 출제 원칙에서 보이듯이 못 맞출 문제를 내는 것이 아니라 중등교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면 풀 수 있는 문항을 낸다고 말합니다. 이 시험은 1등을 뽑는 시험이 아니라 이미 자격을 다 갖춘 출중한 사람들 중에서 그냥 줄 세우기가 필요해서 하는 시험입니다. 시험에서도 교육학 한 문제를 내는데 난이도를 올리겠다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문제로 내는 건
이 시험의 평가 타당성도 떨어뜨립니다. 실제로 교육평가 이론에서는 평가 항목수가 적을수록 가장 그 과목에서 제일 중요한 걸 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시험 자체의 난이도는 낮아서 모두가 어떤 대답이든 쓸 수 있을 만큼 평탄하지만 소수의 우수자를 선발하고 변별해야 하기 때문에 채점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심지어 주관식이기 때문에 똑같은 하나의 질문에 수백 개, 수천 개의 다양한 형태의 대답이 답으로 들어옵니다. 이 중에 어디까지 정답으로 인정해줄지를 출제위원과 채점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정하는 거죠. 사실 수험생이 지금보다 더 똑똑해지면 문제 만들고 합격자를 변별하기만 더 어려워집니다. 모두가 정말 만점을 맞으면 아무도 떨어뜨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시험은 일부러 정답을 안 알려주고 다양하게 정답이 들어오게 해서 일부러 선발할 때 채점 기준을 조정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생각해요. 비슷한 대답들로 1등부터 1000등까지 만들어야 하니까요. 시험을 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불합리한 시험이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이 시험을 분석하고 있는 우리에겐 유리한 지점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교사에게 중요한 능력은 교사의 수만큼이나 많습니다. 학생에 대한 애정, 교육에 대한 열의, 드넓은 이해심, 박식한 전공 지식, 뛰어난 공감 능력 등 정말 이분을 내가 학생일 때 선생님으로 만났다면 하고 생각이 들 만큼 멋있는 예비 선생님들을 여러분들도 만나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런 능력들은 임용시험에서 절대 묻지 않습니다. 공정하게 측정하고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 시험은 수많은 지원자 중에서 선발 경쟁시험에 우수한 성적을 얻은 사람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 능력을 교육학 20점과 전공 80점으로 나누었고 누가 정확한 주관식 정답을 썼는지 평가하는 거죠. 즉 출제위원이 묻는 질문에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교사를 선발합니다. 뛰어난 문제 해결력이나 독창적인 의견, 창의적인 의견을 이 시험에서 우대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채점 방법에 나온 절차로 보았을 때 여러분의 뛰어난 답안은 채점 기준에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았을 것이고 채점위원 3명이 명쾌하게 동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발의 기능을 하는 이 시험에서는 누가 가장 미리 마련된 키워드를 포함한 대답을 적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독창적이거나 최신의 것이 아니라 보편적이고 전통적인 단어로 채점자가 마땅히 동그라미를 그릴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는 교육학 이론서와 기출문제에 공인된 단어들로 답안을 적어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정답을 적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임용시험 당일 시험장에서 나에게 무슨 능력이 필요하냐고 묻는다면 저는 채점위원회 모범 답안에 마련된 정답 키워드가 포함된 대답을 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겁니다. 이것만이 모든 채점위원을 만족시킬 수 있고 고득점을 할 수 있게 만들고 합격할 수 있게 만들 겁니다. 그걸 위해 우리는 정답 키워드를 정확히 적을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이 능력을 길러 수백 개의 대답 중에 우리의 답에 동그라미 칠 수 있도록 하는 게 합격 방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영상에서 어떻게 방대한 9개의 교육학 과목에서 모든 정답 키워드를 준비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영상에서 공립중등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즉 임용고시 공부의 시작은 시험 분석이 돼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보를 분석해봤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린 이 시험의 목적이 선발에 있다는 걸 알았고 때문에 문제 출제와 채점에서 객관성, 공정성, 정확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시험날 출제위원들이 원하는 정답 키워드를 정확히 대답으로 적어내서 고득점으로 시험의 합격에 이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험 공지사항을 모두 습득하였으니 이걸 목표로 공부를 해나가면 됩니다. 이 영상 아래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링크를 걸어둘 테니 여러분도 한번 들어가서 천천히 둘러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정답 키워드를 정확히 쓰기 위한 합격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합격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육학 시험으로 출제되는 교육학 문제는 한 문제다. 그런데 시험 범위는 8과목이다. 이걸 언제 다 공부할까? 전공 공부할 시간도 부족한데 교육학은 좀 더 쉽게 가는 방법은 없을까? 어떻게 하면 교육학에 시간은 적게 쓰면서 점수는 잘 받을 수 있을까? 자, 이런 고민은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수험생분들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교육학이 발목을 붙잡진 않을까? 전공은 하겠는데 교육학은 너무 어렵다 하는 분들도 있고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교육학 공부 50%로 줄이면서 20점 만점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중등 임용시험은 교육학 20점, 전공 80점의 시험입니다. 교육학 20점을 얻기 위해
너무 많은 시간을 쓰다가 전공 80점이라는 더 큰 점수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학에서 20%의 힘만 쓰면서 고득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교육학 공부 시간은 아끼고 전공 공부에 조금 더 많은 시간을 쓰셔서 합격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공부 전략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교육학 시험은 8개 과목이 골고루 출제되지 않습니다. 매번 나오는 과목이 있고 출제가 잘 안 되는 과목이 있습니다. 교육학에서는 모든 과목을 같은 무게로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는 자주 나오는 교육학 과목에서 4문제 중 4문제 전체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시험 기출문제를 직접 보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2022학년도 교육학 기출문제입니다. 제가 문제에 미리 형광펜을 칠해서 어디에서 나왔는지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 교육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교육 평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교육 방법 및 교육 공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학교 중심 연수는 교육 행정을 말하고 있는 거죠. 다음으로 2021학년도 교육학 기출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교육 과정을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 평가를 묻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교수 방법 및 교육 공학을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의사결정 모형은 교육 행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출제되는 과목이 동일합니다. 심지어 문제의 순서도 교육 과정, 평가, 방법, 행정으로 똑같습니다. 이렇게 교육학에서 나오는 과목은 계속 나오고 안 나오는 과목은 계속 안 나옵니다. 작년, 재작년만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걸 표로 만들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교육학 논술형은 총 11번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매년 나왔던 교육학 문제들로 표를 만들어서 어떤 과목들이 몇 % 비율로 출제되고 있는지를 나타내 봤습니다. 표에 보이듯이 교육 행정 및 교육 경영은 100% 확률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교육 과정은 90%, 교육 평가는 72%, 교육 방법 및 교육 공학은 72%, 그리고 교육 심리 27%, 교육 사회 18%, 생활 지도 및 상담 9%, 교육 철학 및 교육사 9%입니다. 즉 10번 중 7번 이상 높은 확률로 시험에 나오는 과목은 오직 4과목입니다. 나머지 4과목은 10번 중 3번 이하로 시험에 나왔습니다. 여기서 교육학 논술형 시험의 첫 해와 두 번째 해를 제외한 최근 7개년으로 통계를 내보면 그 차이는 더 커지는데요. 그 결과를 보면 교육 과정 100%, 교육 행정 및 교육 경영 100%, 교육 평가 85%, 교육 방법 및 교육 공학 71%입니다. 그리고 교육 심리 42%, 교육 사회 0%, 생활 지도 및 상담 0%, 교육 철학 및 교육사 0%. 자, 이 통계를 보면 우리가 무얼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하는지 보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과목은 교육 과정, 교육 행정, 교육 평가, 그리고 교육 방법입니다. 교육학 8과목 중 이 4과목만 탄탄하게 준비되어 있으면 여러분은 최소 16점에서 최대 20점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최근 7개년 동안 이 4과목에서 4문제 중 3문제 이상은 반드시 출제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험에서도 이 4과목에서 3문제 이상이 나올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나머지 과목인 심리, 사회, 상담, 철학에서 전부 나오는 확률보단 높을 것 같습니다. 이 출제 빈도를 보며 저는 이렇게 3가지 공부 전략을 세웠습니다. 첫째, 교육학 공부의 우선순위를 설정한다. 교육 과정, 교육 평가, 교육 행정, 교육 방법을 우선하여 공부한다. 다음으로는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순서대로 교육사회, 생활지도 및 상담, 교육 철학 및 교육사 순으로 공부한다. 둘째, 공부의 강약을 조절한다. 잘 나오는 4과목은 꼼꼼하게 공부하여 확실히 대비한다. 잘 나오지 않는 4과목은 큰 제목과 핵심 키워드 위주로 공부한다. 셋째, 정말 급하다면 잘 나오는 4과목만 준비하고 간다. 예를 들면 전공 공부가 부족하다거나 뒤늦게 시험 준비를 한다던가 교육학이 나한테 너무 버겁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시험에 잘 나오는 4과목만이라도 시험장에 준비해가자. 저는 이렇게 교육학 공부의 우선순위와 강약 조절로 교육학의 부담은 줄이고 성적은 높일 수 있었습니다.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4과목만 준비해서 갈 수도 있었겠죠. 우리의 뇌 용량은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시험에서 잘 나오는 것부터 채워넣고 나머지를 채워야 합니다. 저는 교육 과정과 교육 평가의 양이 적고 용어가 교육 행정이나 교육 방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친근하기 때문에 먼저 과정과 평가를 마스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과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을 다음으로 마스터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4과목의 암기가 탄탄해지고 전공 80점 준비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을 때 나머지 교육학 4과목도 천천히 채워갔습니다. 이렇게 한 과목씩 나의 것으로 만들어 가다 보면
교육학에서 부담은 낮아지고 자신감이 생기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시험을 본 첫 해에 초수 합격할 수 있었던 비결에는 이렇게 교육학에서 나올 것들을 미리 알고 그에 맞춰서 공부한 전략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방금 보신 것처럼 교육학 공부의 우선순위를 잡고 대비하시면 훨씬 더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감을 갖고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교육학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막막해 하시지 마시고 우선 4과목부터 차근차근 마스터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 길의 끝에는 합격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은 제가 이전에 네이버 블로그에 썼던 교육학 공부법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 우선순위를 제게 알려주신 다른 선생님의 블로그도 있으니 한번 구경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합격하는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육학 암기 잘 되시나요? 누구는 이 공부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그래서 그걸 채우는 방법은 밑으로 빠지는 것보다 더 많이 붓는 거라고. 밑 빠진 독으로 열심히 배운 게 다 빠져나가도록 둘 수 없겠죠. 오늘은 제가 그 많은 교육학 양을 다 외운 방법, 그리고 필요할 때 언제든 정답을 꺼내 쓸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많은 합격 수기와 공부 방법을 읽었지만 이 방법은 정말 아무한테서도 못 본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정말 좋았어서 여러분들께 꼭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저는 바로 교육학 서랍을 만들었습니다. 서랍이라고 하니 조금 이상하죠? 바로 아래 이미지처럼 A4 용지 한 장에 칸을 나눠 교육학 8과목으로 서랍을 만드는 건데요. 처음 교육학을 배우면서 인강도 듣고 스터디도 하고 암기도 했는데 제가 뭘 잘 외웠는지 빠뜨렸는지 이건 배웠는데 어디서 나온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안 잃어버리고 잘 기억할 수 있을까? 한 번만 봐도 기억이 되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육학 과목을 목차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배웠던 거, 외웠던 거, 까먹은 게 보이더라고요. 암기대회 선수들이나 원주율을 암기한다는 사람들의 인터뷰를 보면 하나의 이미지를 두고 어떤 단어나 숫자들을 장소에 저장한다고 말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암기 선수들처럼 교육학 서랍을 만들어 각 과목들에게 자리를 만들어 주었어요. 우리 옷장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옷장에는 상의, 하의, 속옷, 양말, 겨울옷, 여름옷 등이 각각 칸을 차지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교육학 과목들을 각각 서랍에 칸을 줘서 라벨링을 하고 한눈에 전체를 볼 수 있게 해두었어요. 이 작업이 잘 이루어지면 검정색 반팔 티셔츠는 어디에 있지? 할 때 떠오르는 시각적 이미지로 정확히 위치를 찾아내는 것처럼 정교한 기억을 사용할 수 있어요. 과목별로 목차를 써서 서랍을 만들었을 때 좋았던 점은 3개입니다. 첫째, 과목의 전체 구조와 흐름을 볼 수 있다. 이론이 태어나는 양상은 기존의 이론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면서 발전하죠. 그래서 임용 문제에서도 문제 상황을 주고 대안을 종종 묻는데 그게 바로 이론의 탄생 배경을 아는지 묻는 거죠. 서랍을 만들다 보면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시험에서 무엇을 묻던지 손쉽게 꺼낼 수 있습니다. 옷장에 여름옷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것처럼 시험에서 교육평가라고 하면 바로 교육평가의 서랍이 열립니다. 그래서 툭 하고 물으면 톡 하고 원하는 답을 꺼내줄 수 있게 됩니다. 셋째, 내가 준비한 모든 게 이 서랍에 있기 때문에 시험이 불안하지 않아요. 제가 교육학 책을 읽고 공부하고 다 암기를 했는데 이 서랍 밖에서 나올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저는 책 전체를 모아두었으니까요. 그래서 시험 전날에도 시험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험 당일에 시험지를 받아서 읽어보면서 아, 오늘 쓸 서랍은 이렇게 4개구나 하고 아주 마음 편하게 정답으로 쓸 키워드를 찾아 나섰습니다. 2021학년도 기출문제에 나온 의사결정 모형을 묻는 문제를 만났을 때를 예로 들어볼게요. 이렇게 문제에서 의사결정 모형이라는 말을 했을 때 제가 꺼낼 수 있는 서랍은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이고요. 그 중에서도 교육기획과 정책이고 그 안에 들어있는 의사결정 모형입니다. 문제에서 묻는 단어를 보고 해당하는 서랍을 열어 자기만의 정답들, 저는 이걸 학위 주방장으로 묶을 건데요. 이걸 꺼내기만 하면 너무나 손쉽게 정답을 적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문제를 보고 과목을 떠올리고 그 서랍에서 해당 질문을 찾아서 꺼내면 돼요. 남은 건 문제에서 제시한 상황에 맞게 대표적인 키워드를 적어주면 되는 거죠. 우리가 보려는 이 시험은 지난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복잡한 해결 방법이나 창의적인 대답보다는 채점할 수 있는 정확한 답, 즉 암기력을 요구합니다. 좁고 깊게 아는 것보다 얕고 넓게 그리고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학 8과목의 목차로
서랍을 만든다면 전체 그림이 우리의 기억에 저장되면서 빠뜨리지 않고 모든 것을 외울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험장에서 필요한 정답을 정확하게 꺼내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랍의 분량은 겨우 A4 용지 한 장입니다. 교육학 전공 8개를 이 A4 용지 종이 한 장에 모두 정리하는 거죠. 저는 이걸 갖고 두꺼운 책 없이 버스에서도 공부할 수 있었어요. 헬스장에서 사이클을 타면서 그저 눈에 그림을 익히기도 했고요. 그리고 서랍의 순서와 공부 순서는 우선순위를 정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출제 빈도에 따라 교육 과정부터 가장 출제가 안 되는 교육사 철학까지 차례대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책의 앞부분을 가장 많이 보고 자주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앞에 가장 중요한 과목들을 배치했어요. 이렇게 해서 교육학을 배울 때마다 서랍에 차곡차곡 정리해 두었습니다. 저는 이전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공부할 우선순위로 교육학 양을 4과목으로 먼저 줄였고 교육학 서랍을 만들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 열심히 배운 내용을 까먹거나 흘리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서랍에 제가 배우는 교육학을 차곡차곡 담아두고 저는 이 방법을 전공 공부에도 써서 전공도 차곡차곡 전공 서랍에 담아두었어요. 이렇게 오늘은 저의 초수 합격에 큰 도움이 된 서랍 공부법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서랍을 만들어 보세요. 직접 목차부터 내용까지 정리해보면 교육학이라는 학문의 전체 구조와 흐름은 물론 키워드까지 모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탄탄한 구조로 배운 내용은 쉽게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만드실 수 있게 참고할 교육학 서랍 완성 파일을 제 블로그에 PDF로 올려둘게요.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서 다운받아서 어떻게 제가 사용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드실 수 있는 템플릿도 한글 파일로 남겨둘 테니 자유롭게 사용해주세요. 도움이 되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열심히 이 영상을 소문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합격하는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교육학 잘 외워지시나요? 교육학에서 뭘 물어보면 알긴 아는데 정확히 어떤 말로 설명해야 할지 좀 어려우신가요? 보통 이런 경험을 교육학 스터디를 하면서 느낍니다. 그리고 9월달이 돼서 모의고사에 답안지를 쓰면서 또 한 번 심각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정확한 암기를 하려고 고군분투하죠. 하지만 생각만큼 용어 그대로 외운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장기 기억에 저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럼 오늘은 어떻게 모든 내용을 장기 기억으로 저장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손쉽게 꺼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위 주방장을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의 뇌는 효율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의미 없는 정보는 망각 속으로 흘려보내고 의미 있는 것들만 남겨 머릿속에 장기 기억으로 저장합니다. 장기 기억에 있는 것들도 잘 쓰이지 않으면 망각으로 보내져 뇌는 다시 깨끗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보를 의미 있게 부호화하여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인출하여 내 기억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걸 위해 활용할 것은 바로 학위 주방장과 청킹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학위 주방장을 사용한다는 말을 한 번 언급했는데요. 학위 주방장은 제가 교육학을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이건 사실 모든 학문에 모두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학자가 있고 이 사람의 이론이 있고 그 이론에 주장이 있고 그 주장에는 방법이 따라오고 그 방법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는 거죠. 한 학자나 이론을 주제로 문제를 낼 때는 이 안에서 문제를 내게 됩니다. 임용 기출을 풀다 보니 문제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알게 됐어요. 바로 문제에서 학자, 이론, 주장, 방법, 장단점 중에 하나를 드러내고 그럼 여기 있는 주장의 장점 2개를 말해봐. 혹은 여기 이런 장점을 갖는 이론이 뭐게? 하고 묻는 거죠. 어떤 방법을 말했을 때 혹은 어떤 장점을 말했을 때 학위 주방장으로 정보가 통합되어 있다면 그 통합된 덩어리가 제 눈앞에 함께 꺼내져 나옵니다. 그렇기에 다른 이론과 헷갈리지 않으면서도 문제에서 요구하는 특징을 정확히 써낼 수 있습니다. 이런 학위 주방장을 사용하면 정보들이 하나의 의미로 큰 단위에 묶여 외워야 하는 절대량이 줄어드는 효과까지 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청킹인데요. 제가 앞에서 말했던 학위 주방장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저게 뭐야? 싶기도 하고 별걸 다 줄이네 라고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한 번에 풀어쓴 그 내용까지 기억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별다줄이라고 할 만큼 일상생활에서도 줄임말을 쉽게 사용해서 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고, 혼밥, 국교론, 뻐정과 같이 간단한 단어들도 우리는 줄임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러한 효율적인 프로세스를 우리의 공부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걸 청킹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사전적 의미를 살펴볼게요.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정보를 서로 의미 있게 연결시키거나 묶는 인지 과정,
단기 기억의 용량을 확대시키는 효과가 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임용시험에서는 청킹이라고 하는데 다른 시험에서는 두 문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사법고시, 행정고시, 변호사시험, 간호사시험, 임용시험 등 정확한 암기가 요구되는 시험에 이러한 암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청킹만 모아둔 두 문자 파일을 서로 사고 팔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려되는 무분별한 정보들이 의미 있게 묶일 때, 그리고 그 과정이 반복될 때 장기 기억으로 정보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장기 기억은 용량이 무제한인 도서관과 같아서 언제든 필요한 정보를 찾아 꺼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가족의 전화번호, 사랑하는 사람의 생일처럼 말이죠. 우리가 시험에 나올 것들을 장기 기억에 안전하게 저장하고 있다면 답안으로 써야 할 말은 모두 제 머리 안에 있는 거랑 같은 거죠. 학위 주방장으로 의미별로 정보는 분류되어 있으나 전공서에 나온 용어를 그대로 기억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위 주방장의 키워드들을 청킹으로 묶어서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론을 묶을 때는 교과 중심 교육과정의 광분상용, 경험 중심 교육과정의 생현중, 그리고 타일러 학습 경험 성정의 원리는 기만 과목경, 평가 문항별 장단점은 신객만바, 추단표, 재인, 이런 식으로 청킹을 만들어 제가 쓸 정답 키워드들을 묶어 저희 서랍에 안착시켰습니다. 정답 키워드를 뽑는 기준은 무엇보다 기출문제에 출제된 표현들을 우선으로 삼았고, 이론서에 적힌 굵은 글씨, 인강 선생님의 강조사항을 참고하여 이론을 충분히 대표할 수 있는 것들로 추렸습니다. 그렇게 교육학 서랍에 학위 주방장과 함께 청킹을 적어두었습니다. 이렇게만 정리하면 최종적으로 A4 용지 한 장에 교육학 목차부터 학위 주방장까지 모든 것을 담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것만 그대로 외우면 저는 시험날 모든 것을 쓸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청킹 없이도 공부는 가능합니다. 단어 그대로 책으로 원문으로 외워도 되겠죠. 그렇게 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짧은 수험 기간으로 합격을 이루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시험 날짜는 정해져 있고 목표는 합격을 위한 고득점이며 교육학 외에도 전공에서 보아야 할 것이 산더미였고 하루 시간은 유한했습니다. 저는 적은 시간으로 교육학을 기억하고 정답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청킹뿐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법고시, 행정고시, 변호사시험, 간호사시험 등 정확한 암기가 요구되는 시험의 합격생들이 이러한 암기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특히나 암기하는 공부를 정말 못합니다. 고등학교 때 내신도 안 좋았고 대학교 학점도 그냥 그렇습니다. 시험 공부를 하다가 안 외워지면 그냥 안 외웠거든요. 그런데 임용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안 외우면 내년에 다시 외워야 하는데 내년에도 이렇게 시험 준비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돼서 아이들을 만나고 저녁에는 친구들도 만나 놀고 싶었습니다. 그럴 거면 이번에 다 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못하는 암기를 잘하기 위해 수많은 합격 수기를 읽고 최고의 암기법은 무엇인지 검색도 하고 뇌과학 논문도 보고 다른 시험 합격생들의 공부법까지 다방면으로 최고의 방법을 찾아다녔습니다. 처음에 청킹을 쓰는 사람을 보면 바보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저것도 그대로 못 외우나? 하면서 저도 비웃기도 했고요. 그런데 저는 서랍과 청킹을 활용하면서 제가 이렇게 암기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문제에서 단어를 보면 머릿속에 서랍이 떠오르고 질문이 묻는 이론의 위치가 자동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야 할 말이 청킹으로 주르륵 딸려서 떠올라요. 태정태세 문단세가 이렇게 괜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정말 느꼈습니다. 저는 그래서 청킹으로 묶을 수 있는 건 다 묶어서 뇌 용량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려고 했습니다. 10글자도 2글자로 줄여서 청킹했어요. 지금에야 드는 생각은 청킹을 내가 미리 알았다면 내신도 대학 시험도 훨씬 더 잘 봤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청킹을 활용해서 시험장에서 필요한 정답 키워드를 정확하게 풀었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일 좋았던 건 시험 전날 난 이제 무엇이든 대답할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불확실한 수험생이었던 저의 마음을 이보다 더 안정시켜줄 수 있는 무기는 없었습니다. 선생님들의 머릿속에도 잘 정돈된 서랍과 청킹이 생겨 저와 같은 자신감과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시험날 만점짜리 정답지를 들고 편안한 마음으로 나오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영상에서 교육학의 우선순위에 맞추어 암기 수준을 설정하는 방법과 서랍을 만들어 시험 범위 전체를 종이 한 장에 넣어두는 법, 그리고 청킹으로 정답 키워드를 간추리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가 인출이라고 하는 과정, 그리고 정말 내 손으로 답을 쓰는 마인드맵 백지 쓰기에 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합격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육 심리학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정보가 어떻게 학습의 결과로 우리에게 흡수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낯설었던 새로운 정보가 익숙한 나의 정보로 우리의 장기 기억에 들어간 걸 우리는 학습이라고 부릅니다. 그걸 위해 낯선 정보를 유의미하게 조합하는 부호화를 활용하죠. 그리고 장기 기억에 잘 들어간 학습 내용이 맞는지 꺼내보는 작업이 바로 인출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망각으로 사라지진 않았는지, 왜곡되진 않았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걸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학습한 내용을 스스로 꺼내는 인출의 반복입니다. 인출이란 말이 나타내듯이 안에 있는 것을 꺼내는 과정은 사실상 우리가 시험에서 답을 쓰는 과정과 같습니다. 수많은 인출을 스스로 한 사람과 시험장에서 처음 인출을 하는 사람의 차이는 다른 결과를 내겠지요. 그렇게 우리는 힘들어하면서도 모의고사를 보고 주변 사람과 짝스터디 혹은 혼자서 암기를 확인하는 다양한 방법을 씁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 인출을 덜 힘들게 그리고 효과는 더욱 크게 하는 마인드맵 백지 쓰기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백지 쓰기는 흰 종이를 하나 앞에 두고 내가 기억하고 있는 모든 것을 적어내는 공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보았던 유튜브 영상의 내용을 기억하고 그거를 글로 써낼 수 있다면 그 내용에 대한 학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겠죠. 반면에 보긴 봤지만 이걸 글로 써서 설명할 수 없다면 이는 학습의 결과로 남지 못하고 장기 기억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백지 쓰기는 내가 배운 것을 학습했는지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백지 쓰기를 한다는 건 심리적으로나 체력적으로 매우 부담이 됩니다. 마치 스스로 시험 문제를 내고 푸는 것만큼이나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심리적으로 틀릴 각오를 해야 하고 손으로 쓰기에 손도 아프고 백지를 채우지만 어디부터 어디까지 써야 잘 쓴 건지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 육체적 부담은 크지만 우리가 느끼는 결과물에 대한 만족은 낮습니다. 좋은 건 알겠지만 쉽게 자주 시도하기가 어렵습니다. 합격생들의 수기를 보면 백지 쓰기를 한다고 하고 너무 좋았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감도 잘 오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어려움을 겪으며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찾아 헤맸습니다. 제가 어떻게 백지 쓰기를 사용했는지, 마인드맵은 어떻게 활용했는지 저의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리적 육체적 부담은 낮추면서 백지 쓰기의 효과는 극대화하는 마인드맵 백지 쓰기는 시험이 다가올수록 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차례대로 좋은 점 3가지와 제대로 하는 방법 3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다양한 마인드맵 파일을 사용해 보았는데 가장 좋았던 프로그램은 엑스마인드입니다. 저는 해당 업체랑은 전혀 관계가 없으며 개인적으로 다양한 마인드맵 프로그램을 사용한 결과 가장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서 이 프로그램을 선택했습니다. 따라서 제가 사용했던 이 엑스마인드 프로그램을 활용한 백지 쓰기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마인드맵 백지 쓰기의 좋은 점 첫 번째입니다. 구조가 보입니다. 백지 쓰기는 암기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암기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교육학의 목차와 세부 항목을 적어두고 마지막 청킹을 적기 직전의 상태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마인드맵을 그리며 이론의 전체적인 구조와 관계도를 그리게 됩니다. 또한 처음부터 백지를 혼자서 채워야 한다는 부담을 덜게 됩니다. 마치 영어 단어를 보고 한글 뜻을 풀어 적는 것처럼 각 항목에 해당하는 용어들을 적기만 하면 되는 간단한 과제로 백지 쓰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론의 구조는 눈에 익히면서 외워야 할 것은 외울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냅니다. 또한 구조를 학습하는 측면에서 종이에 쓰게 될 때 부족한 공간의 제약을 마인드맵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눈에 전체 학문의 구조를 담으면서 종이와 필기구의 낭비도 막아 환경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종이에 백지 쓰기를 하면서 종이가 많이 아깝더라고요. 이렇게 마인드맵을 쓰면 매번 백지 쓰기를 할 때마다 학문의 구조를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만들게 되어 우리의 기억이 시각적으로 형성되고 이전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이것들은 또 하나의 기억의 궁전으로 작용하여 암기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까지 가져다 줍니다. 마인드맵 백지 쓰기의 두 번째 좋은 점입니다. 손이 아프지 않습니다. 종이에 백지 쓰기를 하다 보면 손가락이 많이 아픕니다. 시험 범위가 넓어서 암기를 확인하기 위해 인출해야 하는 양이 매우 많습니다. 손이 아프면 결국 세부 내용을 썼다 치고 넘어가는 유혹에 많이 빠지게 되는데요. 그럴 경우 정작 중요한 시험날 청킹만 떠오른다거나 답안지에 부정확한 키워드를 쓰고 나서 채점날까지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인드맵을 이용하면 손의 고통을 덜 수 있습니다. 마치 컴퓨터로 일기를 쓰는 기분인데요. 컴퓨터에 작성하기 때문에 글씨도 정확히 써질 뿐더러 손으로 쓰는 글씨보다 타이핑하는 속도가 대부분 더 빠르기 때문에 생각의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같은 시간 대비 더 많은 인출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손으로 쓴 글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체력이 떨어지면서 점점 알아보기 힘들게 되지만 타이핑된 글씨는 체력과는 무관하게 정자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잘못 암기한 인출이 있다면 오류를 쉽게 바로잡을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장점과 이어지는데요. 세 번째 장점은 쉬운 오류 수정과 반복 학습입니다. 우리가 작성한 백지 쓰기를 보며 잘못 기억한 정보를 점검하기 위해 우리는 전체 구조부터 내용까지 내가 작성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오류를 수정하는 과정을 통해 원교재와 비교하며 올바른 구조와 내용을 마인드맵에 적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마인드맵 백지 쓰기의 완성본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처음 백지 쓰기를 하며 한 과목의 뿌리부터 잔가지까지 정확히 완성시키는 것을 한 번만 제대로 수행해두면 이는 우리의 모범 답안지가 되어 언제든 새로운 백지 쓰기를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정답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완성본을 가지고 5개념의 가능성은 줄이면서 반복 학습의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인드맵 백지 쓰기의 좋은 점으로 구조를 학습할 수 있고 손이 아프지 않으면서 오류를 수정하며 반복 학습한다. 이 세 가지를 꼽아봤습니다. 다음은 마인드맵 백지 쓰기를 어떻게 하는지 3단계로 나누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백지 쓰기를 할 과목을 큰 가지부터 작은 가지로 뻗어나갑니다. 처음에는 청킹 직전, 즉 주제인 학위 주방장까지만 책을 보면서 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 책을 보지 않고 주제 이후에 청킹으로 인출하고 청킹을 풀어서 씁니다. 만약 이 각각 항목에 대해서 상세 설명도 기억이 나면 그 기억이 나는 내용을 씁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쓰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 것들은 빈칸으로 두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세 번째, 이렇게까지 모두 내가 기억하는 것을 완성시켰을 때 교재나 완성본을 보면서 제가 쓴 글이 맞았는지 확인합니다. 이때 틀린 인출은 고치고 쓰지 못했던 칸도 정답으로 채워나갑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외운 것과 외우지 못한 것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 과목씩 배울 때마다 혹은 주말에 하루를 정해놓고 일주일 동안 배운 것을 복습하는 시간으로 정해 마인드맵 백지 쓰기를 진행했습니다. 처음 배우는 과목의 마인드맵을 활용하면 과목에 대한 구조와 맥락에 대한 이해가 올라갈 뿐더러 만들고 수정하고 확인하며 정확한 용어의 사용에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이때 마인드맵을 쓰며 오답까지 수정한 나의 완성본은 나만의 자료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 확인이 필요할 때 나만의 서브노트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5개념을 방지하기 위한 정확한 정보가 있는 서브노트는 시험을 준비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됩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마지막 잔가지 하나만 남겨두고 백지 쓰기를 시작했지만 점차 익숙해지면서 큰 가지 수준에서 백지 쓰기를 시작해서 그 이후에 나머지 가지들을 직접 작성하며 조금씩 암기의 수준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렇게 마인드맵 백지 쓰기를 매주 반복하다가 모의고사를 치르고 본시험을 앞둔 9월, 10월에는 과목 전체를 하루에 하나씩 백지 쓰기 하며 더욱 정확한 암기와 인출에 힘을 쏟았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한 번 본 것을 외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청킹을 잘 만든 사람도 이걸 꺼내 쓰는 연습을 하지 않는다면 시험장에서 정확한 정답을 쓰지 못할 겁니다. 수동적으로 읽고 듣는 행위를 넘어 직접 꺼내어 쓰고 적어내는 능동적인 행위가 우리의 학습을 더욱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배운 내용을 확실하게 꺼내어 보고 정확한 용어를 쓰는지 확인하는 인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인출을 덜 힘들게 그리고 더 빠르게 해주는 것이 바로 마인드맵 백지 쓰기입니다. 저는 임용시험이 있었던 11월 달에는 교육학과 전공 과목 모두를 마인드맵을 이용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백지 쓰기를 통해 암기를 확인했습니다. 이 작업은 반복될수록 시간이 줄어들어 시험 전날에는 3시간 만에 시험 범위 전체를 한 번에 인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시험에 뭐가 나와도 쓸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저는 선생님들이 부담스러운 백지 쓰기를 조금이라도 덜 부담스럽게 공부에 사용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공부법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으로 제가 교육학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공부하기 위한 방법들로 교육학의 출제 우선순위를 고려하는 법, 서랍 활용법, 청킹 사용법, 그리고 마인드맵 백지 쓰기까지 교육학에서 20%의 힘만 쓰면서 고득점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들을 소개했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통해 교육학을 공부하면 교육학은 더 이상 여러분의 적이 아니라 같은 편에 서는 동지가 될 것입니다. 임용시험을 공부하며 암기를 평가하는 시험의 형태에 불만을 갖기도 하고 경쟁을 해야 하는 것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고 수험생은 최소한으로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합격에 필요한 모든 방법을 탐색했고 그걸 합격이라는 결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합격을 위해 이곳저곳에서 정보를 찾고 아는 사람을 수소문하며 부족한 정보와 자료에 아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합격한 이후에는 저의 공부 전략과 학습 자료들을 블로그에 올리며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수험생분들이 이를 좋게 봐주신 덕분에 전자책으로도 출간하여 많은 분들께 양질의 자료를 제공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모쪼록 저의 방법과 전자책 자료들이 선생님의 합격에 최소 1점, 시험에서 한 문제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합격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육학 인강을 꼭 들어야 할까요? 우리는 인강을 왜 들을까요? 우리는 사범대도 졸업했고 교육대학원도 졸업을 했습니다. 우리는 교육 과정에서 이미 교육학을 배웁니다. 대학교에서 배운 걸로 시험을 볼 수는 없을까요? 인강은 반드시 들어야 할까요? 연간 패키지는 150만원에 육박하고 강의 하나를 들으려면 30만원씩은 지출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턱대고 인강을 결제하기 전에 인강이 반드시 필요한지, 얼만큼 필요한지 인강을 들을 때의 장단점을 비교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혼자 교육학을 공부할 때의 장단점도 비교해봐야 합니다. 먼저 인강을 듣는 것의 장단점을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 첫 번째입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교육학 강사 선생님들은 최소 10년씩 경력이 있습니다. 사실 1년만 공부해도 아는 게 굉장히 많아집니다. 하지만 이 가르치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선생님들은 시험을 분석하고 내용을 잘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최고의 스터디장으로 소개하는 강사 선생님도 있습니다. 그만큼 합격을 시킬 수 있는 지식과 가르치는 능력을 모두 갖춘 스터디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분들로부터 축적된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합의된 용어들, 이론을 이해하기 위한 스토리를, 그리고 시험에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여 알려주는 등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8개의 교육학 원서를 읽지 않고 시험의 출제 빈도를 분석하지 않고도 한두 권의 책과 강의로 교육학 전체를 다룰 수 있습니다. 장점 두 번째입니다. 안정적인 커리큘럼입니다. 8권의 전공서로 나뉜 교육학의 시험 범위들을 한두 권의 책으로, 그리고 축적된 시간과 경험으로 여러분들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정해진 길을 따라가면 되는 안정감이 있겠죠. 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비용을 치르고 승차하는 만큼 유임승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어서 단점입니다. 첫째, 비용 지출입니다. 공교육 교사가 되기 위해 지출해야 하는 사교육비의 현실이 있습니다. 실제로 2017년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에서 발표한 중등교원 양성기관, 즉 사범대나 교육대학원 학생의 임용시험 대비를 위한 사교육비 실태를 분석한 논문을 살펴보면 임용시험 합격생 614명을 조사했을 때 졸업부터 임용시험 합격까지는 평균 4년이 소요되고 1인당 총 사교육비는 평균 1억 1,100만원, 즉 1억이 소요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평균적으로 나눠보면 연 2,500만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부담이 되고요. 경제력의 격차가 결국 점수의 격차를 내고 합격의 유불리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교육학과 전공 1년 커리큘럼 비용과 1년 수험생활 생활비 등 비용은 이것보다 더 많이 들 수도 있는 게 단점입니다. 그리고 단점 두 번째입니다. 과도한 커리큘럼입니다. 교육학은 20점이고 전공은 80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교육학의 20%의 힘만 쓰고 있을까요? 인간 커리큘럼을 보다 보면 전공만큼이나 많은 강의가 있고, 많은 과제가 있고, 많은 시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교육도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성의 극대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모든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것이 과연 합격에 도움이 될지는 살펴봐야 합니다. 교육학에 나오는 과목은 사실 정해져 있는데 인강에서는 그것만 다룰 수 없겠죠. 따라서 모든 범위를 수험생에게 제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N수생에게는 이것이 추가된 일부겠지만 소수생에게는 이미 중요한 것도 못 외우고 있는데 이런 부가적인 것까지 외우는 것이 방대하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강의 장점은 시작하는 단계에서의 에너지 절약과 안정적인 커리큘럼이 주는 든든함, 하지만 단점으로는 비용 지출과 과도한 커리큘럼에서 오는 공부량 증가, 따라서 얼마나 들어야 할까 하는 선을 잘 타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혼자 공부하는 것의 장단점을 간단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입니다. 내가 직접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즉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는 거죠. 시험을 스스로 분석하고 시험에 필요한 공부를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시험의 의도를 직접 분석하고 이해하고 또 원서를 직접 읽기 때문에 맥락과 배경을 탄탄하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공부를 만들어가는 만큼 나에게 적합한 커리큘럼을 운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고려해야 할 점은 교수학습 이론에서 배울 수 있듯이 자기주도 학습은 학습자의 능력이 높아야 수월하게 이루어집니다. 이 점을 반드시 생각해야겠죠. 두 번째 장점은 비용 절약입니다. 인강 없이 공부한다면 오직 책값만 들 수 있겠죠. 하지만 이마저도 도서관에서 원서를 대여하거나 연초에 임용 카페에 풀리는 합격생들의 중고책을 구매하여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단점입니다. 첫 번째 단점은 인강과는 반대로 에너지나 시간을 과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커리큘럼을 만들어가는 만큼 자료조사와 준비가 굉장히 필요하겠죠. 많은 양의 책을 직접 읽어야 하며 시험에 적합하게 변형하고 또 정답으로 쓸 수 있는 키워드를 선별해야 되고 암기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에너지와 시간을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불안정한 커리큘럼입니다. 시험을 한 번도 치르지 않았다고 가정할 때 목표는 고득점이자 합격이지만 그걸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분명하지 않아서 시험이 다가올수록 불안이 커집니다. 사실 모든 수험생은 시험이 다가올수록 불안이 커집니다. 하지만 따르는 강사가 있다면 불안해도 강사에게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지만 혼자 하는 공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스터디를 구성했다고 해도 스터디원끼리 으쌰으쌰 하는 것과 강사가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것은 다릅니다. 여기서 불안을 안고도 자신의 커리큘럼, 자신의 방법을 고수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따라서 인강 없이 혼자 공부하는 것의 장점은 내가 직접 구성하는 커리큘럼과 비용 절약이고, 단점으로는 에너지 및 시간의 과도한 사용과 불안정한 커리큘럼 운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인강을 들을 건지 혼자서 교육학을 공부할 건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따라서 선택지는 아래와 같이 3개가 나옵니다. 첫째, 인강을 아예 안 듣기. 둘째, 인강의 초반만 듣기. 셋째, 인강을 전체 다 듣기. 나의 공부 성향이 주도적인지 의존적인지, 시간이 많은지 적은지, 초수인지 N수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주도적인 공부 습관을 가지고 있었고, 하지만 시간은 적었고 초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이 되시나요? 저는 제 스타일로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기도 했지만, 혼자서 교육학 전공서 8권을 다 읽어야 하는 것에 쓰이는 시간과 에너지는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200에서 300강 이상의 1년 인강을 들어야 하는 것도 불필요하며 시간과 비용이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인강과 혼자 공부하는 것의 장점을 합쳐보았습니다. 인강은 1, 2월 기본 개념 강의만 수강하고, 그 이후에는 혼자 교재를 읽고 기출을 풀며 암기에 집중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인강의 효율적인 커리큘럼을 학습하면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스스로 공부하는 자율성을 가지고 시간 절약과 비용 절약을 함께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1, 2월 교육학 기본 개념 강의만 수강하여도 60강이 넘으므로 일주일에 3개씩 들어도 20주, 즉 5달이 걸립니다. 제가 수험생활 동안 계속해서 생각한 합격 단계는 총 3단계인데요. 첫 번째, 이해하기, 둘째, 암기하기, 셋째, 적용하기입니다. 저는 이 첫 단계인 이해하기를 잘 하기 위해 인강을 활용했습니다. 인강 선생님의 커리큘럼에 올라타고 이론과 배경에 대한 스토리를 학습하고 중요한 키워드를 선생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렇게 인강을 듣고 나서는 혼자 교재를 읽으며 용어에 익숙해지고, 마인드맵을 직접 그리면서 교육학의 구조를 이해했습니다. 초수인 저에게 모든 개념은 어색하였고, 전공 공부를 따라가기도 벅찼습니다. 따라서 인강을 활용해서 안정적인 커리큘럼 속에서 시험, 즉 합격에 적합한 공부법을 학습하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1, 2월 2달 만에 끝낼 수 있는 기본 개념 강의를 일주일에 3개씩 5개월 동안 천천히 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2단계 암기하기를 위해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5개월 동안 인강에서 배운 내용으로 암기 노트를 만들고 스터디를 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인강 선생님이어도 암기를 대신 해줄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 구조와 용어를 머릿속에 넣어 유의미한 구성을 만들어야만 장기 기억에 넣을 수 있고, 이걸 시험장에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기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다음은 3단계 적용하기로 나아갔습니다. 인강에서 배우고 암기 노트로 외운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기출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객관식 기출문제부터 논술형 기출까지 차례로 나아가며 배운 걸 어떻게 써야 하는지 직접 체득할 수 있었습니다. 강사 선생님의 기출 해설 강의를 들을 수도 있었지만 50분짜리 해설보다 모범 답안 한 장이 더 저에게 명확한 결과를 비교하고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임용시험의 특성상 논술형의 경우 정답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네이버와 구글에 모범 답안을 검색해보면 많은 강사 선생님들과 합격생들의 정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매해 최소 3개 이상의 모범 답안을 제가 쓴 답안과 비교한 다음 내가 납득할 수 있는 최종 답안을 만들어서 완벽한 나의 답을 만드는 것을 연습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기, 암기하기, 적용하기 3가지 단계를 염두하고 인강을 어떤 지점에 도움을 받아야 할지, 과연 모두 듣는 것이 현명한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저는 첫 해에 임용을 합격하고 싶었고, 시간과 에너지, 돈 모두를 현명하게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3단계 중 첫 번째 단계인 이해하기에서만 인강을 수강하여 효율적인 세팅을 맞추고, 암기와 적용은 직접 하였습니다. 따라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여러분의 강점과 약점을 고려하여 아예 안 듣기, 인강의 초반만 듣기, 인강을 전체 다 듣기, 이 3개 중 하나를 추천드립니다. 저의 경우는 2번 초반만 듣기를 활용하였습니다. 그렇게 아낀 시간으로 교육학보다 전공에 더 많은 시간을 썼고, 교육학에서는 인강 대신에 나만의 교육학 비밀 노트를 만들어서 시험지에 쓸 수 있는 정답 키워드를 정리하였습니다. 저도 직접 교육학 비밀 노트를 만들면서 다른 합격 선생님들의 단권 노트를 많이 참고하였습니다. 여러 합격생들이 단권화한 자료들을 활용하여 내게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나에게 중요한 것이 이 사람한테도 중요한지 확인하는 참고 자료로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도 저의 비밀 노트를 참고 자료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강은 여러분의 합격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나에게 필요한 만큼을 잘 설정하여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돈 낭비 없이 합격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강 전체를 잘 듣는 착한 수험생보다 인강을 현명하게 써서 합격하는 선생님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많이 물어보시는 교육학 인강 강사 누구를 들어야 할까? 라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학 인강을 듣기로 결심한 우리에겐 한 가지 더 고민이 생깁니다. 수많은 교육학 교수님 중 누구를 들어야 할까요?
작년에 합격한 선배가 들었던 교수님도 있고, 옆에 공부하는 친구가 듣고 있는 교수님도 있고, 임용 카페에 이름이 많이 올라오는 교수님도 있고, 누군가가 1타 강사라고 말하는 교수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교수님을 선택하실 건가요? 저는 합격에 중요한 역할을 해줄 나를 위한 교육학 교수님을 찾는 4가지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키워드만 말해보자면 효율 극대화, 효과 극대화, 합격을 위한 선택, 구체적 선택 단계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효율을 극대화하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제1 핵심은 교육학 교수님은 한 번 선택하면 바꾸지 않는다 입니다. 교육학 교수님을 수험 공부 중간에 바꾸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교육학은 이론이나 용어가 서로 유사하여 이를 구분하여 사용하는 게 합격의 가장 관건인 과목입니다. 교육학이라는 원재료는 같지만 교수님들이 교육학을 다루며 사용하는 접근 방법, 구체적인 예시, 인지 구조, 핵심 용어가 교수님마다 그리고 교재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때문에 탄탄한 하나의 구조가 잡힌 뒤에 다른 교재나 방법을 보는 것은 괜찮지만 중간에 구조를 바꾸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객관식이 아닌 논술형 시험의 특성상 답안의 논리적 연계가 잘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하나의 교육학 구조를 가지고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시험에 유리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교육학 교수님을 골랐다면 그 교수님을 믿고 잘 흡수하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공부를 효율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물론 사정이 있어서 중간에라도 교수님을 바꿔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에는 써야 하는 비용도 2배, 들어야 하는 인강의 학습량도 2배, 개념도 2개가 되어 불편과 혼란이 커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100점 만점 중 20점을 차지하는 교육학에서 20%의 힘만 쓰며 합격하기 위해선 내게 맞는 한 명의 교육학 교수님을 찾아 시험 끝까지 함께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단계는 효과를 극대화하는 단계입니다. 제2 핵심은 호감이 가고 나를 이해시켜주는 교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소개팅도 아니고 왜 호감을 느껴야 하고 교수님의 화법이나 농담도 봐야 할까요? 우리가 한 번 인강을 듣기 시작하면 그 교수님의 얼굴을 최소 50시간은 넘게 봐야 합니다. 수험 생활을 하며 하루 종일 아무도 안 만나고 오직 사람이라곤 인강 선생님만 3시간, 4시간 보는 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긍정적인 기분을 주는, 호감을 주는 교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합쳐서 최소 100명이 넘는 선생님을 만나보셨을 겁니다. 우리에겐 모두 취향이 있고 자신이 원하는 교수님의 모습을 찾아서 최고의 선택을 내리면 됩니다. 목소리가 듣기 좋은지, 화법이 공격적인지, 너무 부드러운지, 설명이 이해가 잘 되는지, 용어 해설이 좋은지, 개인적 예시가 좋은지, 이분의 농담이 재밌는지, 재미없는지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농담이 재밌다는 건 그분의 인지 구조가 나의 인지 구조에 가깝다는 걸 뜻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교육학은 내용이 극적이지도 않고 유별나게 재밌지도 않습니다. 그런 교육학 인강을 기다려지게 만드는, 재밌게 만드는 분을 찾으면 됩니다. 정말 잘만 고르면 인강 듣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하루 공부 중 가장 재밌는 순간이 인강 듣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강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핵심은 합격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교수님의 수업에서도 합격생은 나온다 라는 핵심을 기억하면 됩니다. 간혹 내 취향에 맞는 교육학 교수님을 찾았는데 올해 대세인 교수님이 아니고 아직 유명하지 않은 교수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분을 선택하는 게 맞을까 하고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겠죠. 저는 그 교수님을 선택하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해마다 대세라고 불리는 교육학 교수님은 매년 바뀝니다. 그러나 누가 대세인지와 상관없이 어느 교수님의 수강생에서도 합격생은 나옵니다. 같은 교수님의 수강생에서도 학생마다 점수는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교수님께 배우는지는 시험 합격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가 시험 합격의 가장 중요한 제1요소입니다. 따라서 나의 공부를 잘 도와줄 수 있는 교수님을 골라야 합니다. 여러분이 편안함을 느끼고 여러분이 믿고 배울 수 있는 나만의 교수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교육학이라는 똑같은 재료로 합격이라는 같은 결과물을 만드는 것이며 그것을 만드는 방식은 교수님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공부를 도와줄 마음이 가는 교수님을 찾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 그러면 수험생활 중간에 마음에 들었던 그 교수님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아, 그분을 처음부터 들었더라면 지금이라도 그분 인강을 다시 들을까 하며 고민에 빠지는 수험생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물론 지금이라도 바꿀 수는 있겠지만 1핵심에서 말했던 것처럼 시간과 비용이 2배 이상으로 들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실 인강의 문제라기보단 자신의 문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비효율과 도피처를 미리 차단할 수 있게 네 번째 핵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교육학 교수님을 고르는 구체적 단계입니다. 내게 맞는 교육학 교수님을 고르기 위해서는 아래 3단계를 거치면 됩니다. 첫 번째는 교육학 인강을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합니다. 그리고 인강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교수님의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듣습니다. 이때는 1.5배나 2배속 등 본인이 들을 배속으로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넷플릭스를 보듯이 편안하게 앉아서 보면 됩니다. 이때 샘플 강의보다 오리엔테이션을 추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리엔테이션에는 교수 소개, 강의 소개, 교재 소개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각 교육학 교수님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임용시험을 처음 도전하신다면 이 과정에서 교육학과 임용시험에 대한 이해가 많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선생님의 오리엔테이션을 듣다 보면 시험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흡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편안하게 시청하시다가 한 분의 강의가 끝날 때마다 노트에 기억나는 특징과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전반적인 호감도를 적어두면 됩니다. 그렇게 최소 4분 이상의 교육학 교수님의 오리엔테이션을 수강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렇게 최종적으로 마음에 드는 분이 2명 혹은 3명일 경우 샘플 강의나 전년도 기출 해설 강의를 들으며 강의 스타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전이나 오후에 편안하게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만 쓰면 내가 1년 동안 함께할 선생님을 확실하게 고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교육학 고득점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최소 4명 이상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고 4분이 강조하는 각 강의의 특징을 알 수 있으며 내가 직접 듣고 선택한 교육학 교수님에 대한 확신과 합격 전략에 대한 확신이 생길 것입니다. 11월 달에 시험이 다가올수록 불안도 커지고 다른 교수님의 강의도 궁금하고 교재도 궁금해집니다. 그럴 때는 내 공부 방법이 틀린 것 같아. 지금이라도 교수님을 바꿔야 하나? 하고 고민도 하게 되죠. 그럴 때 내 교수님에 대한 내 선택에 대한 신뢰를 유지할 수 있다면 그런 불안을 덤덤하게 넘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다른 교수님들의 요약자료나 모의고사 등을 주변을 통해서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각 교수님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를 떠올리며 각 교수님들이 강조하는 것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구나 하고 확인하는 정도에서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듣는다든지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어떤 분인지도 모른 채 그 문제만 보고 교재만 보았을 때 내가 인강 선생님으로 이분을 들었다면 하고 뒤늦게 혼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최소 4명 이상의 교수님들의 오리엔테이션 영상을 들어보고 정말 자신에게 적합한 교수님을 선택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것처럼 교수님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찾아보시고 직접 시범 강의도 들어보시면서 내가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교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임용 합격에 중요한 교육학 교수님을 찾는 4가지 핵심을 알아봤습니다.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한번 선택한 교육학 교수님을 바꾸지 않는 것,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내게 가장 맞는 교수님을 찾는 것, 이렇게 효율과 효과 2가지를 모두 잡고 합격하기 위해 오리엔테이션과 샘플 강의를 보며 어떤 교육학 교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교육학이 부담스러운 과목이 아닌 20%의 가벼운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수험생활을 하시기를, 조금이라도 빨리 수험생활을 끝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선생님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